행정기관에 요청사항을 전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 민원. 이를 만능 해결사 혹은 분풀이로 여기는 악성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생떼를 쓰고 또 큰 소리 치면 해결해 준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고, 학부모의 억지 주장과 폭언, 폭행의 고소 위협까지 교사에게 향하는 악성 민원. 항상 공포에 떨면서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몰아서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학교 출근하기도 싫어지고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질 때가 있었어서. 쉽고 간편하게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민원. 권리 주장을 넘어 공격, 보복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거를 보복해야 되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걸 알려야 되겠다라는 감정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극한 감정 노동자가 되어버린 교사와 공무원을 향하는 악성 민원 실태.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들여다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서희초 초등교사를 추모하면서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해 억눌렸던 목소리를 분출합니다. 선을 넘는 말들로 감정을 쏟아내시는 학부모님의 연락을 받으며 손이 떨리고 가슴 뛰던 자꾸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오시고 시간 관계없이 민원을 넣으시고. 초등교사단체가 전국 초등교사를 상대로 교권 침해 실태를 설문조사했더니 99.2%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달 21일 악성 민원 아동학대 무고 사례를 올리는 게시판을 열었는데요. 나흘 만에 1,600건이 넘는 악성 민원 사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 임원이라는 점을 무기삼아 폭언을 일삼거나 결혼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맞짱을 뜨자며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도를 넘는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사소한 교육 내용까지 모두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애들이 일찍 오면 30분 일찍 오니까 애들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할 수 있는 학습지를 주는데 저희 애가 항상 8시 55분에 도착하니까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반의 일기를 일주일에 하나 쓰는데 왜 우리 반만 2개 쓰냐 라고 저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대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담임을 맡는 1년 동안 억지 주장이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계속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선생님은 지난해 다른 아이를 때리는 한 아이의 학부모에게 문제 행동을 고지하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그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냐. 선생님이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냐. 1학년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학교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이렇게 하다가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제가 잘못 전달을 한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교직 생활 중에 그렇게 학부모가 하는 건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 끊고는 막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또 이제 수업은 해야 되니까 그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후 그 학부모는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담임교사 탓을 하거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학년이 끝나고 하이 클래스 기록을 보니까 그 엄마랑 했던 게 100몇 통이었어요. 항상 공포에 떨면서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던 것 같아요. 학부모의 억지 주장과 폭언이 반복돼도 교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악성 민원 이유는 대부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아동학대 신고라는 그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엄마도 언제든 나를 신고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신고를 당하면 거의 이제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 당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뭐 그 이상으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 혐의 없음이지만 자기가 죄가 당연히 없는데 죄가 없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스스로 그냥 내 선에서 잘 해서 해결해서 그냥 이 1년을 잘 버텨보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수사만 받아도 직위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아동학대 행위로 수사를 받는 자는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사례는 1252건에 달합니다. 그중 53.9%가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전체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 비율과 비교하면 3배나 많습니다.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이 사실상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피고소된 교사의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심리적 부담이 되는 것이고 보통 조사 기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길어지게 된다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에는 전전긍긍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교사는 업무 시간 중이라면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를 응대해야 합니다. 억지 민원이나 폭언을 미리 걸을 수 없다 보니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학부모 응대라는 감정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도 이 민원이 그냥 한 개, 뭐 며칠에 한 개만 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좀 몰아서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학교 출근하기도 싫어지고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질 때가 있었어서 정신과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초지는 또 며칠 또는 뭐 길게는 몇 주 후에 예약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감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로지 1대1로 선생님들이 접수도 하고 조사도 하고 처리도 하는 그 모든 과정의 민원의 과정을 다 교사 혼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고객응대 근로자는 아니세요. 뭐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도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처리까지 다 맡아서 하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교사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교사에게 연락할 수 있다거나 자녀 문제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는 교사분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었고 뭔가 교사분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지만 막상 그것을 위한 대책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인식은 하고는 있었는데 마침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교사들의 이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다른 일반적인 고객을 상담하는 그런 직책의 경우에는 그 분쟁이 있는 사람과 계속 대면하진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은 학생을 어쨌든 그 학년 동안은 책임을 져야 되고 계속 서로 대면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악화되고 손쓰기가 어렵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하는 민원창구 일원화와 예약제를 도입합니다. 교사가 악의적이고 잦은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사단체는 근본적으로 악성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다이렉트로 1대1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감정이 고양되어 있을 때 필터링이 안 된 뭐 욕설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선생님한테 들려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학부모님들도 감정적으로 고양될 수 있지만 그거를 고객응대 근로자 같은 경우는 폭언, 폭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안내 멘트도 나오잖아요. 좀 더 강력한 민원 응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성 민원은 비단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악성 민원은 큰 고충입니다. 시청을 찾아온 남성이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급기야 담당 직원을 발로 차며 폭행하는데요. 대통령 보기보다 더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일들이 행동 이거냐? 민원 전화 대기 시간이 길었다며 고함을 지르고 무릎 양말 신은 여자예요. 너무 섹시해 보여요. 섹시해 보여서 뭐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성희롱적인 발언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경찰 공무원 맞나요?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수박을 권하지 않아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통드릴을 빌려주지 않아서 민원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화가 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일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닌데요. 한 사람이 한 해에 수천 건씩 민원을 넣어 행정력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위법 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악성 민원 최전방이라 불리는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업무, 그리고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년간 담당해온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가 난 민원인들의 폭언은 일상,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과태료 고지서에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너가 나한테 과태료 고지서 보냈냐 하면서 욕도 심하게 하시고 나 이거 못 내겠다 이러면 안 냈을 때에 대한 절차를 안내를 해도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자기 집 앞에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사무실로 들고 올라와갖고 이제 담당자한테 던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냐 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찾아가겠다, 동사무소 찾아가겠다 해가지고 좀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경찰서 가자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옆에 주변 사람도 많았었는데 이제 다들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제지를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차에 타라고 하면서 자기 경찰서로 가자 했는데 제가 실제로 그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특이민원 대응 요령 매뉴얼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지가 않죠, 솔직히 그게. 이게 처음에 민원 흥분한 사람을 이제 뭐 자리에 앉아서 물을 한 잔을 먹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오자마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멱살을 잡고 경찰서 가자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자, 이게 전혀 현실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친절 신고라도 들어오면 감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은연중에 생각에 좀 나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행동이 소극적으로밖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크게 만들면 또 일 못하는 직원 이렇게 낙인이 찍힐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가나 내 안에서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손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중복 민원, 프로 민원꾼까지 많아지고 이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데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을 갑을관계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악성 민원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민원 절차도 쉬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를 얘기하고 보는 거죠.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가 얼만큼 옳고 정당한가 하는 것
생각 없이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상대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피해를 줘? 그러면 한번 당해봐. 나도 가만 안 있어.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결국은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보복의 심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2021년에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던 3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통계를 보면 극단적 선택으로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공무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민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약간 조직에서 조금 심리적으로나 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조금 악성 민원자가 더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일을 할래도 그 민원만 들어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복지부동이 나올 수 있고 조심스럽잖아요. 와서 이제 좀 소리 지르고 하면 그런 직군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감정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슈퍼의리란 단어까지 요즘 나왔어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심해지자 올해 4월부터 폭언, 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호출장치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증거 수집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 녹화 전화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민원 담당 직원들과 민원인 사이에 칸막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민원인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직원들의 목에는 목걸이형 보디캠이 걸려 있는데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촬영 사실을 고지하고 보디캠을 이용합니다. 위급할 땐 촬영 고지 피켓을 보여준 후 곧바로 촬영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종종 저희가 업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때 이제 화내실 때 경우에는 저희가 촬영될 수 있음을 조금 알려드리면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디캠 효과를 살펴 보급을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0대 정도 민원실만 보급을 했는데 주차 단속 민원이라든지 뭐 금연 단속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현장 또 뭐 공사장 이런 데 갔을 때 꼭 필요하다고 빨리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칸막이, 보디캠 외에도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고육지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구청에는 혼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혼자만의 방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을 수도 있는 휴지가 비치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악성 민원 대응 모의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음과 촬영을 신청하겠습니다. 촬영 누가 뭔데? 나를 왜? 왜 어쩌라고? 오늘 강의는 관련적으로 수업을 해봤습니다. 은행이 이제 우리처럼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청원경찰을 도입하고 나서는 민원이 없어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원하는 게 청원경찰을 배치해달라는 건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원경찰 배치는 뭐 생색내기식으로 구청 민원실 1명 정도 배치를 해놨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제일 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도 청원경찰을 다 배치해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재정 부분을 국가에서 한번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다름없는 악성 민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학교나 행정기관을 서비스 기관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지적하는데요. 세금을 냈으니 마땅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피해도 민감해지고 감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느냐 이것만이 더 민감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약간의 부당함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누군가에서 얘기를 해서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민원이라든지 또 그러한 것들을 문제를 제기를 쉽게 하는 거죠. 사회 전반적인 어떤 고발, 사회 고발 문화, 민원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가 아닌가. 결국은 고발 만능주의고. 당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당한 요구와 악성 민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와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과 어떤 가치 판단이 틀려서 전에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거는 권리 주장이고 남이 하는 건 악성 민원이거나 블랙 컨슈머다, 다 이렇게 조금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사회의 공통된 문제고 다 같이 고민해서 조금 표준화된 어떤 룰이 좀 필요로 하다. 내 권리와 감정만 내세우는 악성 민원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교육적 효과도 분명히 반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계속 위축돼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 그게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요.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교권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세금 내는 사람이고 공무원 너희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주인과 종이라는 인식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이 공무원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일이 반짝 이슈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나도 그런 민원을 상담받는 직원이 될 수 있다. 불만을 좀 무조건 노출하거나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게 너무 만연된다면 이것도 큰 사회적 비용입니다. 다 부메랑 돼서 우리한테 온다.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책임과 윤리를 더 생각한다면 조금씩 이런 악성 민원의 문제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을 뻗어줘 내 몸을 감싸줘 좀 더 어린 내 어깨를 주물러줘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